오빠, 무서워. 집으로 가자. 만수가 정임을 절벽 쪽으로 밀어붙였어요. 이년아,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만수는 이미 광기에 휩싸여 있었어요. 오빠, 살려줘. 정임이 목이 터져라 소리쳤지만 만수는 위에서 망설이고 있었어요. 빗물이 얼굴을 때렸고 손이 미끄러져 갔습니다. 아래로는 검은 바다가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큰 오빠, 이러지 마. 정임의 절규가 폭풍 속에 사라졌어요. 안녕하세요. 정임의 다급한 목소리, 대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혹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아직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무료로 할 수 있고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속초 중앙시장 골목에는 새벽 5시부터 생선 비린내가 진동했습니다. 마른 오징어를 손질하던 윤정임은 올해로 66살이 되었죠. 좁은 비가림막 아래에서 비닐끈을 묶으며 또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정임의 손은 40년 넘게 이 일을 해온 흔적으로 가득했어요. 굵어진 마디마디, 거칠어진 손바닥. 하지만 오징어를 다루는 솜씨만큼은 시장에서 최고였습니다. 정임 사장, 오늘도 일찍 나왔네요. 맞은편 수산점에서 최경비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는 인근 상가 야간 경비를 겸하고 있었어요. 60살이 넘은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임은 스스로를 낮추며 살아온 습관대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큰오빠가 장부 정리 좀 해오라고 하길래요. 수협 들러서 통장 정리도 해야 하고 말이죠. 장맛비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우산은 우산대로 젖어들었습니다. 정임은 작은 손으로 오징어 다리를 하나씩 펼치며 생각에 잠겼어요. 사실 정임에게는 말 못할 고민이 있었습니다. 지난달부터 큰오빠 만수가 자꾸 부모님 유산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처음엔 단순한 정리 차원이라고 생각했는데 갈수록 이상했어요. 정임아, 내 도장 어디 뒀어? 서류함에 넣어뒀는데 왜요? 그냥 혹시나 해서 그때부터였습니다. 밤에 혼자 가게를 정리하다 보면 누군가 지켜보는 느낌이 들었어요. 등골이 서늘해지는 그런 기분 말입니다. 정임은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3남매를 키우던 시절이었어요. 큰오빠 만수는 20살, 둘째 오빠는 18살, 정임은 겨우 14살이었습니다. 정임아, 오빠들 말 잘 들어야 해. 내가 막내니까 더욱 그래야 한다.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임은 평생을 오빠들의 그늘에서 살았습니다. 결혼할 때도 아이를 낳을 때도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도 늘 오빠들이 모든 걸 결정했어요. 최경비님, 혹시 어젯밤에 이상한 일 없었나요? 정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특별한 건 없었는데. 다만 새벽 2시쯤에 누군가 사장님 가게 앞을 지나가더라고요. 누구요? 잘 안 보였는데 키 큰 남자분 같았어요. 가게 문 앞에서 잠시 서 있다가 가더라고요. 정임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혹시 큰오빠가 밤에 가게에 온 건 아닐까요? 오후 2시쯤 큰오빠 윤만수가 시장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올해 70살인 그는 검은 우산을 들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단정한 옷차림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만수는 젊은 시절 건설회사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사업이 망한 후로는 별다른 일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 사는 처지였습니다. 부모님 유산건 이번에 정리하자. 인감증명서랑 위임장만 챙기면 돼. 말끝은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어딘가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정임은 젖은 손을 앞치마에 훔치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오빠, 서류는 내가 천천히 살펴볼게요. 급할 것도 없잖아요. 그 순간 만수의 얼굴이 장금처럼 미세하게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금세 평소의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형제끼리 뭐 그런 거 따져가며 살아야 하나? 정임은 가슴 한편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 오빠를 믿고 살아왔는데 왜 이런 기분이 드는 걸까요? 오빠, 그런데 부모님 유산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만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담배를 꺼내 물고는 라이터를 찾았어요.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내가 뭘 알아야 해? 이상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벌써 3년이 지났는데 왜 지금에서야 급하게 정리하자는 걸까요? 오빠, 혹시 빚이라도 있는 거예요? 정임이 물었습니다. 만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무슨 빚? 그냥 정리할 게 있어서 그래.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떨림이 있었습니다. 비냄새와 생선 비린내가 뒤섞였습니다. 그 사이로 오래된 가족사의 눅눅한 냄새가 스며들었어요. 정임은 왜인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 한편을 짓누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올게. 서류 준비해도 시간 많지 않아. 만수는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 표정에는 평소에 없던 조급함이 서려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가 떠난 후 정임은 혼자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비는 더욱 거세게 내렸고 시장 골목은 점점 한산해졌어요. 오징어를 손질하던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사장님, 어디 아픈 데라도 있으세요? 최경비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오늘따라 기분이 이상해서요. 혹시 오라버님 때문인가요? 요새 자주 오시던데. 정임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주 왔다고요? 네, 밤에도 몇 번 보였거든요. 가게 앞에서 뭔가 살피시는 것 같던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오빠가 밤에 가게 앞에 왔다니 왜 그랬을까요? 혹시 가게 안에 들어온 적도 있는 건 아닐까요? 최경비님, 혹시 가게 문이 열린 적은 없었나요? 글쎄요, 제가 순찰 돌 때마다 잠겨 있었는데. 하지만 정임은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사장님, 일찍 들어가세요. 오늘 밤 비가 많이 온다던데요. 정임은 고개를 끄덕이며 셔터를 내렸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에 우산 밖으로 튀어나온 어깨가 젖어들었어요. 빗물이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리는 것이 묘하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아파트 3층에 있는 집에 도착한 정임은 현관문을 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20평도 안 되는 작은 집이었지만 20년 넘게 살아온 보금자리였어요. 거실 한편에 놓인 협탁 위에는 부모님 영정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정임은 향을 피우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빠가 이상해졌어요. 그날 밤 정임은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문에 부딪히는 빗소리를 들으며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언제나 큰오빠의 그늘에서 살아온 자신을 생각했습니다. 새벽 4시 정임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잠시 베란다로 나가 빗소리를 들었어요. 마음 한편에 막연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직감은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 말이에요. 비는 새벽까지 내렸고 정임은 결국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내일이 어떤 하루가 될지 막연한 두려움을 느꼈어요. 평생을 믿고 살아온 가족, 그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한 밤이었습니다. 새벽 6시 정임은 결국 잠들지 못한 채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내린 비가 그쳤지만 마음속 불안은 더욱 짙어졌어요. 오빠의 이상한 행동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건가? 하지만 40년 넘게 살면서 쌓인 직감이 말하고 있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조심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아침 9시 전에 시장으로 나온 정임은 평소와 다른 결심을 했습니다. 오빠가 오기 전에 먼저 주민센터에 들러보기로 한 거예요. 혹시 몰라서. 정임은 혼자 중얼거리며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주민센터 민원실은 아침부터 사람들로 붐볐어요. 정임은 번호표를 뽑고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계속 났어요. 다음 분. 드디어 정임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친절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어떤 업무 보러 오셨어요?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을 확인하고 싶은데요. 정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어요. 잠시 후 화면을 보던 직원의 표정이 약간 이상해졌습니다. 어르신, 작년 가을에 한번 발급하셨던데요? 10월 15일에. 정임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요? 그럴 리가 없는데. 네, 여기 기록이 있어요. 오전 10시 30분에 발급하셨네요. 정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작년 10월 15일. 그날은 분명히 시장에서 하루 종일 일했는데 언제 주민센터에 왔다는 걸까요? 혹시 대리 발급인가요? 정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요, 본인이 직접 오신 걸로 되어 있어요. 신분증도 확인했고요. 직원이 다시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네요. 발급 사유가 부동산 등기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임은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동산 등기용이라니 무슨 일에 자신의 도장이 쓰인 걸까요?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몇 통인지 알 수 있나요? 3통이네요. 꽤 많이 발급받으셨어요. 정임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자신의 이름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뜻이었어요. 혹시 그때 함께 온 사람은 없었나요? 기록상으로는 본인만 오신 걸로 되어 있어요. 정임은 주민센터에서 나와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시장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임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누가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을까요? 그리고 그것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정임 사장님. 최경비가 멀리서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정임은 겨우 인사를 했어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주민센터 다녀왔어요. 정임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최경비는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장님, 어젯밤에 오라버님이 또 오셨더라고요. 또요? 네, 새벽 1시쯤이었는데. 가게 앞에서 뭔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임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뭘 하셨는지 봤어요? 잘 안 보였는데 가게 문을 여시는 것 같더라고요. 열쇠를 가지고 계신가 봐요. 정임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가게 열쇠는 오직 자신만 가지고 있는데 오빠가 어떻게 가게를 열었을까요? 그리고 사장님. 최경비가 더욱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혹시 도장 관리 조심하세요. 요즘 형제간에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니까. 정임은 최경비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가게로 돌아온 정임은 서랍을 열어봤어요. 도장이 들어있는 작은 상자를 확인했습니다.
도장은 그대로 있었지만 뭔가 위치가 미묘하게 달랐어요. 설마. 정임은 도장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똑같았지만 자세히 보니 조금 다른 것 같았어요. 혹시 가짜 도장으로 바뀐 건 아닐까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큰오빠 만수의 전화였어요. 정임아, 서류 준비됐지? 만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급해 보였습니다. 오빠, 잠깐만요. 내가 물어볼 게 있어요. 정임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작년 10월에 내 인감증명서가 발급됐는데 혹시 오빠가 아세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서류나 준비해. 만수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어요. 오빠, 내 도장으로 뭘 하신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해. 정임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오빠,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뭘 하신 거예요? 정임아, 너 요즘 이상하다. 큰오빠를 의심하면 어떻게 해? 만수는 말을 끝내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정임은 한참 동안 핸드폰을 바라봤어요. 평생을 믿고 살아온 오빠가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 2시쯤 만수가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어요. 서류 가져왔어? 만수는 인사도 없이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오빠 앉아요.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정임은 플라스틱 의자를 내밀었습니다. 뭘 이야기해? 서류만 처리하면 되잖아. 만수는 의자에 앉지 않고 서 있었어요. 오빠, 내 인감증명서 일부터 얘기해요. 정임이 말하자 만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런 거 왜 자꾸 파냐? 내일인데 왜 파면 안 돼요? 정임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정임아, 너 정말 이상해졌다. 나를 믿지 못하겠다는 거야? 만수가 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정임은 부끄러웠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오빠, 그럼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부모님 유산이 정말 있는 거예요? 만수는 잠시 말을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당연히 있지. 부모님이 뭔가는 남기셨겠지.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럼 유산이 뭐예요? 얼마나 되는 거예요? 정임이 계속 물었습니다. 만수는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내 일이기도 해요. 정임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그때 만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전화를 끄는 만수의 얼굴에는 절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정임아, 제발 부탁이야. 오늘 서류만 처리하자. 정임은 오빠의 표정에서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빠, 무슨 일이에요? 누구 전화였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만수의 얼굴은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임은 딸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엄마야. 엄마, 왜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혹시 시간 있을 때 같이 법무사 사무실에 가볼까?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정임은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큰아버지가 뭔가 이상해. 엄마 도장으로 뭘 한 것 같아. 전화 너머로 수진의 한숨이 들렸어요. 엄마, 진작 말하지 그랬어요. 내일 퇴근하고 같이 가요. 그날 밤 정임은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였어요. 다음 날 오후 정임은 딸 수진과 함께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수지는 35살로 시내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바쁜 와중에도 어머니를 위해 시간을 내준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차근차근 말씀해 보세요. 젊은 법무사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정임은 떨리는 목소리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설명했어요. 인감증명서 도용 의혹부터 오빠의 이상한 행동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이건 명의도용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법무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명의도용이요? 정임이 놀라서 물었어요. 네, 어르신 모르시는 사이에 어르신 명의로 무언가 계약이나 등기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먼저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시고 금융거래 내역도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 신용정보 조회도 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법무사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증거를 확보하는 거예요. 만약 정말 명의도용이 일어났다면 법적 대응을 해야 하거든요. 정임과 수지는 법무사 사무실을 나와 바로 등기소로 향했습니다. 등기소에서 정임 명의로 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았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수진이 서류를 보며 놀랐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정임이 소유하지도 않는 토지가 그녀의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그것도 작년 10월 15일 바로 인감증명서가 발급된 그날 매매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이 땅에 대해 아는 게 있어요? 전혀 몰라. 이런 땅이 있는지도 몰랐어. 정임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어요. 그 토지를 담보로 해서 2억 원의 대출이 실행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이거 완전히 사기예요.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누군가 어머니 명의로 가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걸 담보로 대출까지 받은 거예요. 정임은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그럼 이 빚을 내가 갚아야 하는 거야? 일단 명의도용이 증명되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 않을 거예요. 수진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일단 큰아버지에게 따져봐야 해요. 그날 저녁 정임은 용기를 내어 만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나야. 왜? 만수의 목소리는 차갑게 변해 있었어요. 오빠, 내 명의로 된 땅이 있다던데?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게 뭔 소리야? 만수가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작년 10월에 내 이름으로 토지 매매 계약이 된 거 말이야. 아, 그게. 만수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그거 잠깐 명의만 빌린 거야. 곧 정리될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마. 정임은 화가 났습니다. 잠깐 빌렸다고? 내 허락도 없이? 정임아, 오빠가 어려운 일이 생겨서 그랬어. 조금만 참아줘. 그럼 그 2억 원 대출은 뭐야? 정임이 소리를 높였어요. 그것도 곧 정리할 거야. 만수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오빠, 내가 바보인 줄 알아? 이게 사기라는 거 몰라? 사기가 무슨 사기야? 형제끼리 뭐 그런 거 따져가며 살아야 해? 만수는 여전히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오빠, 내일 저녁에 만나요. 이 문제 확실히 정리해야겠어. 정임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정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평생을 믿고 살았던 오빠가 자신을 이용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만수가 정임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정임아, 사정을 설명할게. 만수는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실 내가 사업을 하다가
큰 손해를 봤어. 그래서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거야. 정임은 차가운 표정으로 오빠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내 명의를 도용한 거야? 도용이 아니라 잠깐 빌린 거지. 곧 정리하려고 했어. 언제? 정임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줘. 한 달, 아니 보름만 더. 만수는 애원하듯 말했어요. 오빠, 나도 이제 알았어.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 정임은 법무사에게 들은 이야기를 설명했습니다. 만약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그 빚을 떠안게 될 수도 있다는 거야. 만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런 일은 없을 거야. 확실해? 정임이 다그쳤습니다. 만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오빠, 정확히 얼마나 빚이 있는 거야? 한 3억 정도. 만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임은 현기증이 났어요. 3억? 그 많은 돈을 어떻게 갚을 생각이야? 사업이 잘 되면 갚을 수 있어. 지금까지 사업이 잘 된 적이 있어? 정임의 말에 만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오빠, 나한테는 이 가게와 이 집밖에 없어. 이것마저 잃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 정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책임질게. 하지만 만수의 말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수진이 퇴근하고 온 것이었습니다. 큰아버지, 왜 이러세요? 수진이 무릎 꿇고 있는 만수를 보고 놀랐어요. 수진아, 큰아버지가 사정이 있어서. 만수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큰아버지, 어머니 명의 도용한 거 맞죠? 수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도용이 아니라. 그럼 뭐예요? 어머니 허락받고 한 거예요? 수진이 따져 물었습니다. 만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큰아버지, 이거 범죄라는 거 알고 계세요? 수진의 말에 만수는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수진아, 큰아버지가 사과할게. 제발 좀 도와줘. 어떻게 도와달라는 거예요? 일단 고소는 하지 말아줘. 만수가 간절히 부탁했어요. 수진과 정임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큰아버지, 일주일 드릴게요. 그 안에 해결책을 가져오세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안 되면 법적 조치를 취할 거예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집을 나갔어요. 그날 밤 정임은 수진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큰아버지를 믿으면 안 돼요. 그래도 내 오빠인데. 가족이라고 해서 범죄를 봐줄 수는 없어요. 수진의 말이 옳다는 것을 정임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함께 살아온 오빠를 고소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일주일 후에 다시 생각해보자. 정임은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만수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정임은 매일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시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최경비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네, 조금 복잡한 일이 있어서요. 정임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혹시 오라버님 일 때문인가요? 최경비의 물음에 정임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아세요? 요즘 이 동네에 낯선 사람들이 자주 와서 오라버님에 대해 묻더라고요. 정임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사람들이요? 정장 입은 사람들이었는데 대출회사 직원 같았어요. 오라버님 연락처를 물어보더라고요. 정임은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대출회사에서 사람을 보낼 정도라면 상황이 매우 심각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정임은 다시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 갔어요. 지난번 이후로 어떻게 되었나요? 법무사가 물었습니다. 정임은 지난 일주일간의 일들을 설명했어요. 오빠의 사과와 약속, 그리고
대출회사 사람들의 방문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네요. 법무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조사해 볼 것이 있어요. 혹시 다른 명의신탁이 더 있을 수 있거든요. 다른 명의신탁이요? 정임이 놀라서 물었어요. 네, 보통 이런 경우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여러 명의를 이용해서 복잡하게 꾸미는 경우가 많거든요. 법무사는 컴퓨터를 켜고 여러 사이트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사촌분들이나 친척분들 중에 최근에 이상한 일을 겪은 분이 있나요? 정임은 잠시 생각해 봤어요. 외사촌 영숙이가 있는데 그분과 연락해 보세요. 혹시 모르니까요. 정임은 법무사 사무실을 나와 바로 외사촌 영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숙아, 나야. 정임 언니, 웬일이에요? 영숙의 목소리가 어딘가 어색했어요. 혹시 최근에 만수 오빠한테서 연락 온 적 있어?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숙아, 왜 대답이 없어? 언니, 사실은 영숙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오빠가 한 달 전에 찾아왔어요. 잠깐만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정임은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뭘 빌려줬는데? 부동산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해서. 영숙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언니, 미안해요. 오빠가 급하다고 해서, 그리고 형제간에 도와야 한다고 해서. 정임은 현기증이 났습니다. 영숙까지 이용당한 것이었어요. 영숙아, 그 계약서 내용이 뭐였어? 잘 모르겠어요. 오빠가 설명 안 해주고 그냥 도장만 찍으라고 해서. 정임은 급하게 영숙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영숙의 집은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50대 중반인 영숙은 정임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상한 일에 휘말린 것 같아요. 영숙은 계약서 사본을 정임에게 보여주었어요. 정임이 서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영숙 명의로 5억 원짜리 부동산이 매입되어 있었고 그것을 담보로 3억 원의 대출이 실행되어 있었어요. 영숙아, 이 돈 받은 적 있어?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오빠가 나중에 정리해 준다고 했는데. 정임은 이제 상황의 심각성을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만수는 자신뿐만 아니라 영숙까지 이용해서 총 5억 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것이었어요. 영숙아, 우리 같이 법무사한테 가자. 언니, 그럼 오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살아남는 게 중요해. 정임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다음 날 정임과 영숙은 함께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법무사는 영숙이 가져온 서류들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이거 완전히 조직적인 사기네요. 법무사가 혀를 찼습니다. 가짜 매매 계약서를 만들어서 여러 명의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한 것처럼 꾸미고 그걸 담보로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임이 물었어요. 일단 명의도용 신고를 하셔야 해요. 그리고 금융감독원에도 신고하시고요. 법무사는 구체적인 절차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동안 채권자들이 어르신들을 압박할 수도 있고요. 정임과 영숙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둘 다 두려움으로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법무사님, 우리가 정말 그 빚을 갚아야 하는 건가요?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명의도용이 증명되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날 오후 정임은 만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나야. 정임아, 뭐 급한 일이라도 있어? 만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뻔뻔했어요. 오빠, 영숙이까지 이용한 거 다 알았어.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뭔 소리야? 시침이 떼지 마. 영숙이 명의로도 사기친 거 다 확인했어. 정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임아,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총 얼마나 사기친 거야? 사기가 아니라 사업 자금이. 만수는 여전히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오빠, 이제 끝이야. 내일 고소장 넣을 거야. 정임아, 제발 좀 생각해봐. 오빠를 감옥에 보낼 거야? 만수의 목소리가 절망적으로 변했어요. 오빠가 먼저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잖아. 정임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정임은 수진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더 이상 망설이면 안 돼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큰아버지는 엄마 혼자가 아니라 영숙 이모까지 이용했어요. 이건 정말 악질적인 범죄예요. 정임도 이제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끝내자. 다음 날 아침 정임과 영숙은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서였어요. 경찰서 앞에서 정임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오빠를 고소한다는 것이 여전히 마음 아팠거든요. 언니 괜찮아요? 영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이제 정말로 끝내자. 정임은 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정임의 이름을 불렀어요. 정임 씨. 돌아보니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저희는 대출회사에서 나왔습니다.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정임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드디어 그들이 직접 찾아온 것이었어요. 지금 바빠서. 정임이 피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막아섰습니다. 정임 씨 명의로 된 대출권 때문에 왔어요. 꼭 이야기해야 할 것이 있어서요. 정임은 영숙과 함께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경찰서 앞에서 대출회사 직원들과 마주친 후 정임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문을 열기가 무서웠어요. 혹시 또 누군가 기다리고 있을까 봐서였습니다. 그날 저녁 9시쯤 만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정임아, 나야. 만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거칠고 절망적이었어요. 오빠, 나 지금 무서워. 정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임아, 우리 다 죽게 생겼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자. 뭔 소리야? 그 사람들이 내일까지 돈을 못 구하면 우리를 가만두지 않겠대. 만수의 목소리에 공포가 배어 있었어요. 오빠, 그럼 어떻게 해? 부모님 산소 앞에서 맹세나 하자. 내가 도장만 찍으면 우리 집도 살고 너도 편해. 정임은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오빠의 절박한 목소리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차로 데리러 갈게. 30분만 기다려. 밤 10시 만수가 낡은 승용차를 몰고 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며칠 사이에 확 늙어 보였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임아, 빨리 타. 정임은 불안한 마음으로 차에 탔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수진에게 몰래 문자를 보냈습니다. 큰아버지랑 부모님 산소 다녀와. 차 안은 무거운 침묵이 흘렸습니다. 와이퍼가 미친 듯이 움직이며 빗물을 닦아냈어요. 오빠,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 내일까지 5억을 구해오라고 했어. 만수의 손이 핸들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5억? 그런 돈을 어디서 구해? 그래서 내가 도와줘야 해. 만수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해안도로에 도착했을 때 비는 폭우가 되었습니다. 바다 쪽으로는 깎아지른 절벽이 이어져 있었어요. 오빠, 이 비에 왜 여기까지 와? 여기서 끝내야 해. 만수의 말이 섬뜩했습니다. 둘은 우산을 쓰고 차에서 내렸어요.
바람이 우산을 뒤집을 정도로 거셌습니다. 절벽 위에 올라서니 바다가 검게 입을 벌리고 있었어요. 파도가 절벽을 때리는 소리가 천둥 같았습니다. 오빠 무서워. 집으로 가자. 정임이 소리쳤지만 바람에 묻혔어요. 만수는 갑자기 우산을 집어던졌습니다. 비를 맞으며 정임을 노려봤어요. 정임아, 마지막이야. 뭐가? 도장 찍어. 만수가 젖은 서류를 꺼냈어요. 오빠 미쳤어? 이 상황에서 정임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정임아, 내가 도장 안 찍으면 우리 둘 다 죽어. 만수가 다가왔어요. 오빠, 정신 차려. 정신 차리긴 뭘 차려. 이미 끝났어. 만수의 눈빛이 미친 사람 같았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뭘 했는데 너 때문에 감옥 가라고? 오빠, 내 잘못이 아니잖아. 내 잘못이야. 내가 입 다물고 있었으면 아무 일 없었어. 만수가 소리를 질렀어요. 정임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의 오빠가 맞나 싶었어요. 오빠, 집으로 가. 이야기는 내일 하자. 정임이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어요. 만수가 정임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어디가? 오빠 아파. 정임이 몸부림쳤어요. 도장부터 찍고 가. 싫어. 이년아,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만수가 정임을 절벽 쪽으로 밀어붙였어요. 오빠, 뭐 하는 거야? 정임은 공포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우리 사이에 서류 하나면 되잖아. 만수의 목소리는 이미 광기에 휩싸여 있었어요. 정임이 뒤로 물러서는 순간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젖은 바위에 발을 헛디딘 거예요. 으악! 정임의 몸이 절벽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만수의 손이 뻗어졌습니다. 하지만 붙잡으려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밀어내듯 손을 뻗었습니다. 오빠! 정임의 절규가 폭풍 속에 사라졌어요. 다행히 절벽 중간에 튀어나온 굵은 나무 뿌리가 있었습니다. 정임의 손이 간신히 그 뿌리를 붙잡았어요. 정임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온몸이 공중에 매달려 있었어요. 오빠, 살려줘. 정임이 목이 터져라 소리쳤지만 만수는 위에서 망설이고 있었어요. 빗물이 얼굴을 때렸고 손이 미끄러져 갔습니다. 아래로는 검은 바다가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발 오빠. 정임의 울음소리가 바람에 날려갔어요. 만수는 잠시 굳어 있더니 정임의 휴대폰을 주워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본 후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오빠. 정임은 절망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져갔어요. 뿌리가 조금씩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야, 이렇게 죽으면 안 돼. 정임은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그때 바다 쪽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순찰 중이던 해양경찰배의 서치라이트였어요. 여기요. 사람 살려요. 정임이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사람이다. 해양경찰이 정임을 발견했어요. 구조 로프가 내려왔지만 정임은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 없었어요. 어르신, 힘내세요. 해양경찰관이 직접 내려와 정임을 구했습니다. 끌어올려진 정임은 온몸이 덜덜 떨렸어요. 충격으로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제 오빠가. 정임은 울면서 말했어요. 오빠가 저를 밀었어요. 해양경찰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지금 즉시 신고하겠습니다. 파출소로 옮겨진 정임은 담요를 뒤집어 쓰고도 떨림이 멈추지 않았어요. 따뜻한 차 드세요. 젊은 순경 현수가 보리차를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진술 가능하세요?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아직도 절벽에서 떨어지는 악몽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한참 후에야 정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오빠가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정임은 또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평생을 믿고 살았던 가족에게 죽을 뻔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어르신, 어젯밤 도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에서 오라버님 차량이 절벽 근처에 정차하는 장면이 확인됐습니다. 현수가 말했어요. 그리고 편의점 폐쇄회로 텔레비전도 확보했고요. 정임은 그제서야 조금 안심했어요. 제 휴대폰은 오빠가 가져갔어요. 하지만 차량 영상 기록 장치가 켜져 있었어요. 정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젯밤 대화가 다 남았을 거예요. 차량이 수산시장 공영주차장에 세워져 있더군요. 현수가 말했어요. 최 경비님이 열쇠 보관함 위치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영장 발부받아 영상 확보하면 정황이 명확해집니다. 병원 침대에서 정임은 딸 수진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진아, 엄마 정말 죽을 뻔했어. 수진은 울면서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혼자 견디지 마세요. 응, 이제 부탁 안 할게. 엄마가 끝까지 할 거야. 정임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결의가 섞여 있었어요. 외사촌 영숙은 죄를 덜고 싶다며 명의신탁 각서를 자필로 써주었습니다. 서류가 한 장 또 한 장 쌓일 때마다 정임의 어깨는 곧았어요. 평생은 길었고 남은 날도 길어. 이제는 도망 말고 증거로 걸어가겠어. 이틀 후 정임은 여전히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몸의 상처는 나았지만 마음의 상처는 깊었어요. 잠들 때마다 절벽에서 떨어지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어머니, 물 좀 드세요. 수진이 물컵을 내밀었지만 정임의 손은 여전히 떨렸어요. 수진아, 엄마가 이상해졌나? 아니에요. 누구라도 그럴 거예요. 수진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해양경찰서 현수 순경이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몸은 좀 어떠세요? 네, 많이 나아졌어요. 정임은 겨우 대답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서 왔어요. 현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오라버님 차량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습니다. 정임과 수진이 동시에 현수를 바라봤어요. 어젯밤 도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에서 오라버님 차량이 절벽 근처에 정차하는 장면이 확인됐습니다. 현수가 태블릿을 꺼내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영상에는 만수의 차가 해안도로에 멈춰서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폐쇄회로 텔레비전도 확보했어요. 다음 영상에는 비에 젖은 옷으로 우산을 개고 차로 돌아가는 만수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혼자서 말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현수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차량 영상 기록 장치 음성이에요. 음성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도장만 찍으면 끝난다니까. 언제까지 버티게 할 거야. 만수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오빠, 인감증명서 내 허락 없이 쓴 거 맞지? 정임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그걸 누가 기억이나 해. 만수의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정임은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며 그날 밤이 다시 떠올랐어요. 온몸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계속 들어보자. 정임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음성은 계속 이어졌어요. 절벽에서의 마지막 대화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년아,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만수가 소리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다음에는 정임의 비명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으악!
병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이것만으로도 살인미수 입증에 충분합니다. 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런데 더 있어요. 현수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방청석 뒤에서 최경비님이 증언해 주셨어요. 최경비님이요? 정임이 놀라서 물었어요. 네, 그분이 밤마다 오라버님이 사장님 가게에 서랍을 뒤지는 걸 목격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임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최경비가 자신을 위해 증언해 준 것이었어요. 그리고 외사촌분도 중요한 증거를 제공해 주셨어요. 현수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명의신탁각서를 자필로 써주셨더라고요. 정임은 영숙이 생각났어요. 그녀도 피해자였는데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해준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센터 발급 내역서도 확보했어요. 현수가 서류를 정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가 갖춰졌습니다. 정임은 서류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현수님, 정말 고마워요. 별 말씀요.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현수는 겸손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오라버님은 어떻게 됐나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됐어요. 곧 구속될 예정입니다. 현수의 말에 정임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오빠가 감옥에 간다는 것이 여전히 마음 아팠거든요. 어르신 힘드시겠지만 법정에서 증언해 주셔야 해요. 네, 할 수 있어요. 정임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현수가 떠난 후 정임은 수진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이제 정말 끝이 보여요. 응, 그런 것 같아. 정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달라진 것 같지? 네, 많이 달라지셨어요. 수진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예전에 엄마는 항상 다른 사람 눈치만 보셨는데 이제는 당당해지셨어요. 정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가 내 편이야. 다음 날 정임은 퇴원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무서웠지만 수진이 함께 있어서 용기가 났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하니 이웃들이 걱정스럽게 맞아주었어요. 정임 씨, 괜찮으세요? 뉴스에서 봤는데 정말 무서웠겠어요.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이 정임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모든 것이 그대로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이곳이 정말 자신만의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정임은 법률구조공단 변호사와 통화했습니다. 어르신, 형사고소는 살인미수로 진행됩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그리고 민사에서는 명의도용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고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정확한 피해 규모를 계산해 봐야겠지만 상당할 것 같아요. 정임은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그리고 명의신탁 해지도 동시에 진행할 거예요.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정임은 희망을 느꼈어요. 며칠 후 정임은 시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이 걱정스럽게 다가왔어요. 정임 사장, 많이 힘들었죠? 이제 괜찮아요. 고마워요. 정임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최경비가 다가와 말했어요. 사장님, 제가 증언한 거 후회 안 해요. 옳은 일이었어요. 경비님 덕분에 정의가 실현됐어요. 정임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세요. 사장님 인생은 아직 길어요. 최경비의 말에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오후 정임은 외사촌 영숙과 만났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내가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영숙이 눈물을 흘렸어요. 아니야, 영숙아. 내가 용기 내줘서 고마워. 정임은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둘 다 자유로워졌어. 네, 언니. 이제 떳떳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의 상처를 위로하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정임은 거실 협탁 위에 부모님 영정 앞에 앉았어요. 아버지, 어머니, 이제 끝났어요. 정임은 향을 피우며 중얼거렸습니다. 큰아들은 잘못된 길을 택했지만 저는 옳은 길을 선택했어요. 향연기가 피어오르며 정임의 마음을 평온하게 했어요. 이제 남은 인생은 제가 당당하게 살겠어요. 그날 밤 정임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두려움도 없었어요. 대신 희망찬 꿈을 꾸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꿈이었어요. 한 달 후 드디어 법정에 설 날이 왔습니다. 정임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지방법원 앞에 서 있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진실을 말할 수 있다는 설렘 때문이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수진이 어머니의 팔을 붙잡으며 물었습니다. 응, 이제 정말 괜찮아. 정임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법정 안으로 들어서니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기자들도 몇 명 보였어요. 이 사건이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었거든요. 피고인석에 앉은 만수를 보는 순간 정임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한 달 사이에 오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수척하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만수는 정임을 보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지만 자신감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판사가 입장하며 재판이 시작됐어요. 검사가 일어나 기소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윤만수는 피해자 윤정임의 명의를 도용하여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담보로 2억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정임은 숨을 고르며 들었어요. 또한 피해자가 이를 문제 3자 해안 절벽에서 피해자를 밀어 떨어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입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이는 명백한 살인미수 행위입니다. 만수의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피고인은 일시적인 정신적 착란 상태였습니다. 변호사가 변론했습니다. 우발적 실수였을 뿐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차근차근 증거를 제시했어요. 먼저 편의점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이 나왔습니다. 비에 젖은 옷으로 우산을 개고 차로 돌아가는 만수의 모습이 선명했어요. 혼자서 말입니다. 피고인이 혼자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검사가 설명했어요. 피해자를 두고 혼자 떠났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다음으로 도로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이 재생됐어요. 만수의 차가 절벽 근처에 정차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정차 시간은 약 40분입니다. 검사가 덧붙였어요. 단순한 실수라면 이렇게 오래 머물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어요. 차량 영상 기록 장치 음성이었습니다. 도장만 찍으면 끝난다니까. 만수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언제까지 버티게 할 거야? 정임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여전히 무서웠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는 안도감이 컸거든요. 오빠, 인감증명서 내 허락 없이 쓴 거 맞지? 자신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그걸 누가 기억이나 해? 만수의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법정은 잠시 정적에 잠겼어요. 음성은 계속 재생됐습니다. 절벽에서의 마지막 대화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들렸어요. 인연아,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만수가 소리치는 목소리였어요. 그 다음 정임의 비명소리가 법정을 울렸습니다. 으악!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판사가 피고인에게 물었어요. 피고인,
이 음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수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술만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변호인, 피고인이 답변하지 않으면 다음 증인을 부르겠습니다. 판사가 말했어요. 증인석에 최경비가 올라왔습니다. 그는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지만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증인, 선서하십시오. 최경비는 떨리는 목소리로 선서했습니다. 저는 피고인이 밤마다 피해자의 가게 앞에서 수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최경비가 증언했어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서 서랍을 뒤지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언제부터 그런 행동을 목격했습니까? 검사가 물었어요. 작년 가을부터였습니다. 최경비가 대답했습니다. 바로 인감증명서가 위조 발급된 시점과 일치하네요. 검사가 중요한 부분을 강조했어요. 다음 증인은 외사촌 영숙이었습니다. 그녀는 울먹이며 증언석에 올랐어요. 피고인이 저에게 잠깐만 명의를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제간에 도와야 한다고 하면서 서류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했어요. 그 서류의 내용을 아셨습니까? 전혀 몰랐어요. 영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5억 원짜리 부동산 매매 계약서였어요. 영숙의 증언에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저도 피해자입니다. 영숙이 울면서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주민센터 직원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피해자 명의로 인감증명서가 발급된 날 실제로는 피해자가 오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증언했어요. 발급 기록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누가 발급받았습니까? 검사가 물었어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키 큰 남성이었다고 기억합니다.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모든 증인 신문이 끝난 후 드디어 정임이 증인석에 올랐어요. 증인, 선서하십시오. 정임은 또렷한 목소리로 선서했습니다.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증인, 피고인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검사가 물었어요. 제 친오빠입니다. 정임이 대답했습니다. 평생을 믿고 살아온 가족이었어요. 정임의 목소리에 슬픔이 배어 있었어요. 그날 밤 절벽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검사가 본격적인 질문을 시작했어요. 정임은 차근차근 그날 밤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오빠의 전화부터 절벽에서 떨어질 뻔한 일까지 모든 것을 자세히 말했어요. 오빠가 저를 밀었습니다. 정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분명히 밀었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와주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정임의 증언이 계속됐어요. 제가 절벽에 매달려 살려달라고 소리쳤는데 오빠는 제 휴대폰만 주워가고 사라졌어요.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만수의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증인, 그날 밤이 어두웠고 비까지 왔는데 정확히 봤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네, 확신합니다. 정임이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4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오빠예요. 실수였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변호사가 계속 물었어요. 실수라면 왜 저를 버려두고 갔을까요? 정임이 반박했습니다. 실수라면 왜 구조대를 부르지 않았을까요? 변호사는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모든 신문이 끝난 후 판사가 최종 변론을 요청했습니다. 검사가 일어나 말했어요. 이는 단순한 가족 간의 다툼이 아닙니다. 계획적이고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해 명의를 도용했고 이것이 드러나자 살인까지 시도했습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반드시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수의 변호사도 최종 변론을 했지만 설득력이 부족했어요.
판사가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수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답변하지 않으므로 오늘 심리를 마치고 다음 주에 선고하겠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어요. 법정 밖으로 나온 정임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비가 잦아들고 있었어요. 엄마 고생하셨어요. 수진이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이제 끝이 보여. 정임은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정말로 끝이 보여. 일주일 후 선고일이 다가왔습니다. 정임은 이번에는 떨리지 않았어요. 어떤 결과가 나와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진실을 다 말했으니까요.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판사가 입장하며 선고가 시작됐어요. 피고인 윤만수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명의도용 및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며 살인미수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합니다. 정임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하고 즉시 법정 구속합니다. 판사가 선고하는 순간 만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변호사가 부축해 일으켰지만 다리에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피해자에게 3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합니다. 판사가 계속 선고했어요. 정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법정을 나서면서 만수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는 수갑을 찬 채로 정임을 바라봤습니다. 정임아. 만수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정임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미안하다. 만수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정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쳤어요. 이제 용서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냥 끝이었어요. 법정 밖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떤 기분이세요? 가족을 고소한 심정이 어떠셨나요? 정임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잘못을 덮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의는 가족관계보다 중요합니다. 기자들이 메모를 열심히 적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 계획이세요? 당당하게 살 거예요. 정임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제 인생을 살겠어요. 한 달 후 민사재판에서도 승소했습니다. 명예신탁이 모두 해지되었고 정임과 영숙의 명의로 된 부동산들이 원래 소유자에게 돌아갔어요. 또한 만수의 재산이 가압류되어 피해 보상금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임은 받은 보상금의 일부로 시장 가게를 새롭게 꾸몄어요. 간판도 새로 달았습니다. 윤정임 수산 엄마의 손맛 그대로. 첫 손님은 최경비였어요. 사장님, 간판이 멋지네요. 경비님 덕분이에요. 정임은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경비님이 용기 내서 증언해주지 않았다면 이런 결과도 없었을 거예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최경비는 겸손하게 말했어요. 옳은 일은 끝까지 해야죠. 정임은 보상금 중 일부로 지역 장학금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정임 어머니 장학회였어요. 돈으로 복수를 끝내지 않겠어요. 정임이 장학금 설립식에서 말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좋은 일을 남기고 싶어요. 첫 번째 장학생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고등학생이었어요.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학생이 인사하자 정임은 뿌듯했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사람 되렴. 어느 토요일 오후 정임은 외사촌 영숙과 함께 해안 절벽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날 밤 죽을 뻔했던 그곳이었어요. 언니, 무섭지 않아요? 영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이제 안 무서워. 정임은 절벽 끝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물러간 비구름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바다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워 보였어요. 오빠, 나는 내가 아니야. 정임이 바다를 향해 중얼거렸어요. 나는 내 편이야. 바람이 정임의 머리카락을 날렸습니다. 상쾌한 바람이었어요. 언니, 이제 정말 달라진 것 같아요. 영숙이 말했어요. 예전에는 항상 주눅 들어 있었는데 이제는 당당해 보여요. 그래, 나도 그런 걸 느껴. 정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가 된 것 같아. 두 사람은 오랫동안 바다를 바라봤어요. 과거의 상처를 바람에 날려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정임을 수진이 맞았어요. 엄마, 어디 다녀오셨어요? 영숙이랑 바다 구경 다녀왔어. 혹시 그 절벽이요? 수진이 놀라서 물었어요. 응, 더 이상 무섭지 않더라. 정임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곳도 그냥 바다일 뿐이야. 수진은 어머니의 변화에 감동했어요.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수진아, 엄마가 이제 알았어. 정임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네, 엄마가 증명해 주셨어요. 그날 밤 저녁을 먹으며 모녀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앞으로의 계획도 세우고 지난 일들도 정리했습니다. 엄마, 여행이라도 다녀오세요. 수진이 제안했어요. 오랫동안 고생만 하셨잖아요. 그래도 될까? 당연하죠. 이제 엄마 인생이에요. 정임은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어요. 여행이라니 생각해 본 적도 없었거든요. 며칠 후 정임은 정말로 제주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혼자서 하는 첫 번째 여행이었어요. 제주도의 푸른 바다를 보며 정임은 생각했습니다. 같은 바다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느껴질까? 이제는 바다가 희망으로 보였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정임은 시장에서 일하는 시간을 줄였습니다. 대신 영숙과 함께 요리 교실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언니, 이거 어때요? 영숙이 만든 떡볶이를 내밀었어요. 맛있다. 정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나이에도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네. 두 사람은 요리를 배우며 새로운 재미를 찾았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정임은 시장 사람들과 함께 작은 잔치를 열었어요. 승소를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정임 사장, 축하해요. 이제 정말 새로 시작이네요. 사람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정임은 모든 사람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특히 최경비님. 정임은 최경비에게 특별히 고마워했어요. 경비님이 용기 내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정임 사장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최경비가 대답했어요. 끝까지 싸워서 이긴 거예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정임은 거실 협탁 위에 부모님 영정 앞에 앉았어요. 아버지, 어머니, 이제 정말 끝났어요. 정임은 향을 피우며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큰아들은 잘못된 길을 택했지만 딸은 옳은 길을 걸었어요. 향연기가 피어오르며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이제 남은 인생은 당당하게 살 거예요. 그날 밤 정임은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어요. 악몽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대신 희망찬 꿈을 꾸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꿈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정임은 시장으로 나가기 전에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상쾌한 바람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야. 정임은 환하게 웃으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시장 골목을 걸어가는 정임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사람들이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정임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힘차게 시작하시네요. 정임은 모든 사람에게 밝게 인사했습니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앞을 보며 걸었습니다. 장맛비가 씻고 간 골목에는 말갛게 마른 바람이 불었어요. 비는 끝났고 정임의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정임 씨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진 배신과 그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낸 한 여성의 용기.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희망적인 메시지까지 담긴 이야기였습니다. 정임 씨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는지 댓글로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무료니까 꼭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